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그냥 웃었습니다. 잘 됐다고, 어서 좋은 사람 만나라고, 그게 다였습니다. 남들처럼 눈물을 흘리거나 가슴이 먹먹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떠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는 오래전부터 혼자였습니다. 아들이 곁에 있어도 혼자였고 남편이 옆에 누워 있어도 혼자였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결혼을 한다 해도 내 안의 온도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박수님, 나는 올해로 68입니다. 남편 박원석은 대학병원 외과 과장을 지냈고 지금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남편을 보며 좋은 분이라 했습니다. 능력 있고 반듯하고 환자들한테 친절하다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이는 분명 좋은 의사였습니다. 다만 좋은 남편이었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그이가 밥상 앞에 앉아 있던 날보다 빈 의자를 보고 밥을 먹은 날이 훨씬 많습니다. 처음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의사란 그런 사람이라고, 바쁜 사람이라고, 그 빈자리가 내 탓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 창밖에 비가 내릴 때,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보고 있을 때, 나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밤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 괜히 찬장을 열었다 닫곤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소리만 들릴 뿐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안에 나 혼자라는 것이 오늘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것이 어떤 날은 너무 무거워서 소파에 그냥 주저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남편에게 그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이는 물어보지 않았고 나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사이였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커가면서 그나마 나아졌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를 닮아 의사가 됐지만 성격은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인데 준혁이는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집에 오면 신발도 제대로 벗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을 쏟아냈고 밥 먹으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소파에 앉아서도 계속 떠들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 동료 의사들 얘기, 점심에 뭘 먹었고 어땠는지, 퇴근길에 하늘이 예뻤다는 것까지 나는 그게 좋았습니다. 대꾸를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듣기만 해도 좋았습니다. 그 아이가 옆에 있을 때는 집이 집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한 게 올해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진이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준혁이가 유진이를 처음 언급한 건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병원 동료라고 소아과 선생님이라고 밥을 같이 먹었는데 재밌는 사람이라고 그게 다였습니다. 나는 그러냐고 했고 준혁이는 다음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유진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점심에 유진이가 된장찌개 먹고 싶다고 해서 같이 구내식당 갔는데 엄마 된장찌개랑 맛이 비슷하다더라. 나는 웃으면서 그랬냐고 했습니다. 그 뒤로도 유진이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힘든 진료가 끝나면 손을 이렇게 꾹꾹 주물럭거리는 버릇이 있다고. 비 오는 날을 좋아해서 비 소식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어묵을 유독 좋아해서 분식집 앞에서는 꼭 멈춰 선다고. 커피는 안 마시고 늘 보온통에 보리차를 넣어 들고 다닌다고. 말이 많지는 않은데 꼭 해야 할 말은 정확하게 한다고. 나는 준혁이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쫄깃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자꾸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이가 밥을 먹으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진이가 퇴근하고 시간이 있으면 꼭 재래시장에 들른다고.
거기서 어묵을 사 먹고 두부도 사고 생선도 보다가 온다고 마트보다 시장이 더 편하다고 했다더라고. 나는 숟가락을 든 채로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상한 기분이 계속 남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사람, 들어본 것 같은 이야기, 그 느낌이 어디서 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준혁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진이가 어릴 때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매일 병문안을 갔다고. 병원 복도에서 숙제를 하고 아버지 옆에서 밥을 먹고 면회 시간이 끝나면 아버지 손을 잡고 내일 또 온다고 약속을 하고 나왔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유진이 중학교 때 돌아가셨다고. 준혁이가 그 말을 별 생각 없이 툭 던졌는데 나는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어떤 병이었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이는 정확히는 모른다고 오래 앓으셨다고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진이가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고쳐드리지 못한 게 너무 마음에 걸렸던 것 같다고.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준혁이가 방에 들어간 뒤 나는 부엌 창가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 사연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45년 전 여름이 떠올랐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최진수. 나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부른 적이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도 잘 부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접어둔 이름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은 내가 20살 때였습니다. 나는 그때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진수는 같은 동네에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키가 크고 말이 없었습니다. 웃을 때 눈이 먼저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말을 건넨 것은 진수였습니다. 비가 갑자기 쏟아지던 날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 같이 서 있다가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했고 진수는 괜찮지 않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하는 말마다 정확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힘든 내색을 하는 것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조용했고 항상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같이 걷기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나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한강을 걸었습니다. 진수는 과자 봉지를 하나 들고 나타났고 나는 그 옆에서 과자를 집어먹으며 말을 했습니다. 진수는 주로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조용히 웃거나 가끔 짧은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그 한마디가 언제나 정확해서 나는 그 사람이 내 말을 제대로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먹다 남은 과자를 봉지째 강물에 던지려고 했습니다. 진수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손이, 그 말 한마디가 너무 따뜻해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손을 잡은 게 그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순의 집안이 어려웠습니다. 원래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빚이 생겼습니다. 진수는 하루아침에 가장이 됐습니다.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공장 일을 하면서도 잔업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옆에서 같이 버티고 싶었습니다.
가난해도 괜찮다고, 같이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어떤 사람이냐고, 앞으로 뭘 할 거냐고, 공장 다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어떻게 살려고 하냐고, 말이 부드러웠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안 된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몰래 만났고, 몰래 편지를 썼고, 몰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편지는 내가 더 많이 썼습니다. 진수는 편지 쓰는 걸 어색해했지만 받은 편지는 반드시 읽었습니다. 내가 쓴 편지를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내가 예전에 쓴 편지 얘기를 꺼내면 그게 몇 번째 편지인지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게 좋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는 방식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수가 나를 불러냈습니다. 자주 가던 강변이었습니다. 늦가을이었고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진수는 오래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냐고 또 물었습니다. 진수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날 강변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진수는 내 옆에 서 있다가 내가 울음을 그치자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서러웠습니다. 한참을 원망했습니다. 먼저 떠난 사람은 그이였으니까요.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냥 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나는 부모님이 소개해준 남자를 만났습니다. 박원서. 의대를 다니고 있었고 집안도 반듯하고 성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진수가 떠난 자리를 메우듯 그 사람 곁으로 갔습니다. 사랑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나의 23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진수 생각이 났습니다.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나를 버린 사람이니 제 갈 길을 잘 걷고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과 그리움을 번갈아 가며 묻었습니다. 준혁이를 낳고 키우면서 살림을 하면서 그 기억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어떤 해에는 그 이름을 한 번도 떠올리지 않은 채 1년이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게 잊은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준혁이가 유진이 얘기를 처음 꺼낸 그 겨울 이후로 옅어진 줄 알았던 것들이 다시 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도 나지 않던 기억이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목소리도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이 웃을 때 눈이 먼저 웃던 것도 생각났습니다. 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그냥 가라앉아 있어야 하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오래전에 덮어둔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준혁이가 유진이 얘기를 할 때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귀를 더 세우고 있었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준혁이가 유진이를 엄마한테 인사시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냥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그날 아침부터 왠지 모르게 손이 바빴습니다. 냉장고를 2번 열었다 닫았고 괜히 거실을 한 번 더 닦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준혁이가 몇 주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진이가 비 오는 날엔 꼭 창문을 열어놓는다고, 빗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어릴 때 아버지 병문안을 갔다 오던 날 비가 많이 왔는데 그날 아버지가 유독 기분이 좋으셔서 같이 웃었던 기억이 있다고. 그래서 비가 오면 오히려 좋은 날 같다고. 준혁이가 그 말을 하면서
어쩌면 좀 슬프기도 하다고 덧붙였는데 나는 그 말을 듣는 내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유진이가 일하다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하냐고 준혁이한테 물었더니 그냥 걷는다고 했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지 않고 그냥 1시간쯤 걷는다고. 어디를 걷냐고 물었더니 아무 데나요. 그냥 발이 가는 대로요. 라고 했다고. 준혁이가 그게 좀 짠하더라고 했는데 나는 짠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오래된 강변이 생각났습니다. 힘들 때 그냥 걷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로 풀지 않고 발로 걷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생각을 빨리 접었습니다. 봄이 오면서 준혁이는 더 자주 유진이 얘기를 했습니다. 유진이가 밥을 빨리 먹는다고, 밥을 먹을 때 딴 생각을 잘 안 한다고, 밥은 밥만 먹는 사람이라고, 그게 왜 좋냐고 물었더니 그냥 옆에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했습니다. 조용한데 불편하지 않고 말이 없는데 쓸쓸하지 않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서였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 옆에 앉아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조용한데 불편하지 않고 말이 없는데 쓸쓸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 흔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준혁이가 집을 나간 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내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아니, 정확하게는 마음에 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자꾸 건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손으로 짚어보려 하면 달아나고 달아나면 또 와서 건드리는. 나는 그게 불편했습니다. 이미 끝난 것들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정리된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이 집에서 살고 이 남편 곁에서 살고 내 아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고 그게 내 삶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준혁이가 유진이 얘기를 꺼낼 때마다 나는 자꾸 어디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45년 전 어딘가에 강변이나 버스 정류장이나 빗속이나 유진이를 만나기로 한 날이 정해지고 나서 나는 밤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아들 친구를 만나는 것이었고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들이 이상하게 길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나는 나 자신한테 물었습니다. 무서운 거냐고. 뭐가 무서운 거냐고.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야 했습니다. 그냥 만나고, 그냥 밥 먹고, 그냥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끝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왔을 때 나는 알았습니다. 그냥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유진이가 오기로 한 날은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혁이가 아침부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오늘 2시쯤 갈게요. 유진이가 좀 긴장한대요. 나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거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딱히 손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히 소파 쿠션을 바로잡고 탁자 위 리모컨을 가지런히 놓고 화장실 수건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몰랐습니다. 아들 친구를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2시가 조금 넘어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유진이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지금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유진이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유진입니다. 나는 어서 오라고 해야 했습니다. 반갑다고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잠깐 멈췄습니다.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었습니다. 눈매가 그랬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방식이 그랬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살짝 눈을 들어 올리는 그 순간 나는 심장이 아래로 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겠지.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닮은 것이겠지.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으니까. 엄마, 왜 그래요? 준혁이가 나를 봤습니다. 나는 얼른 웃었습니다. 아, 어서 와요. 들어와요.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준혁이는 그냥 신발을 벗으며 들어왔고 유진이도 조용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면서 등 뒤로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닮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차를 내오면서 유진이를 다시 봤습니다. 앉아서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조용히 무언가를 기다리는 그 방식이 너무 낯이 익었습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시선을 걷었습니다. 준혁이가 수다를 떨었습니다. 엄마, 유진이 소아과 전문이거든요. 애들 진짜 좋아한대요. 유진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좋아하는 건지 그냥 익숙해진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투가 또 그랬습니다. 틀림없는 말을 짧게 하는 방식. 나는 웃으면서 그렇구나 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잘 감추었습니다. 준혁이가 또 떠들었습니다. 엄마, 유진이 시장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동네 시장 한번 데려가도 되죠? 유진이가 준혁이를 봤습니다. 괜찮아요. 굳이 오늘 안 가도 돼요. 아니야, 엄마도 시장 자주 가잖아요. 그쵸, 엄마? 나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유진이가 나를 봤습니다. 어떤 거 주로 사세요? 두부랑 생선이요. 유진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두부는 꼭 시장 거 사야 해서요. 나는 그 웃음을 보면서 찻잔을 들었습니다. 입에 대지는 못했습니다. 손이 더 떨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유진이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대부분을 채웠고 유진이는 짧게 보탰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들이 하나하나 다 정확했습니다. 준혁이가 유진이 자랑을 늘어놓으면 유진이는 조용히 과장이라고 했고 준혁이가 억울하다고 하면 유진이는 사실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앉은 각도가 바뀔 때마다 말을 할 때 눈이 잠깐 다른 곳을 보는 방식이 그럴 때마다 나는 45년 전 어딘가로 끌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싫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나는 정신을 잡았습니다. 그날 유진이는 2시간 정도 있다가 갔습니다. 돌아갈 때 현관에서 다시 인사를 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또 올게요. 어머니라는 말이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서 와요 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준혁이가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유진이가 하고 온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목이 아주 조금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목걸이는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는데 옷 안으로 들어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그걸 확인하고 싶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현관을 닫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찻잔을 설거지하면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만 봤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아버지를 잃은 아이, 조용하고
말이 정확하고 시장을 좋아하고 비 오는 날을 좋아하고 힘들면 걷는 아이. 나는 설거지를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밥은 냄비에 넣어뒀다고 했고 남편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는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이 맞는지 아닌지, 아닐 것이라는 생각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갈아 왔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연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라는 말 뒤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꺼내보려 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준혁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어머니가 너무 따뜻하셨다고 했어요. 나는 잘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준혁이가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유진이 아버지 성함이 최진수래요. 저 그거 처음 들었는데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하다 싶었어요. 엄마는요? 나는 전화를 들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모르겠네. 흔한 이름이라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준혁이는 그렇죠 하고 넘어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최진수, 내가 45년 동안 소리 내어 부른 적 없는 이름. 그 이름이 내 아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그 이름의 주인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 이름 앞에서 내 심장이 이렇게 뛴다는 것을 준혁이는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최진수, 유진이, 두 이름이 나란히 놓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아닐 거라고. 동명이인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고.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손이 자꾸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검색창에 이름을 넣으려다가 멈추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려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확인이 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에 잠이 깨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오래된 기억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내가 21살 때였습니다. 생일이었습니다. 진수가 아무것도 없다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진수는 한참 생각하다가 뭔가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얇은 금색 목걸이였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거라고 했습니다. 당분간은 내가 가지고 있으라고,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더 좋은 걸로 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새 것보다 손때가 묻은 것이 더 마음에 닿았습니다. 나는 그 목걸이를 한동안 하고 다녔습니다. 진수와 헤어지고 나서도 한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어느 순간 없어졌습니다. 버렸는지 어딘가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없어졌습니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 목걸이를 떠올렸습니다. 얇은 금색이었습니다. 펜던트 같은 건 없었고 그냥 가는 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진이를 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목이 조금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지 아닌지가 잘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다시 연락을 해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엄마, 상견례 날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유진이 엄마가 빠른 게 좋다고 하셔서요. 나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엄마, 유진이 엄마가 좀 긴장하신대요. 그래서 상견례 전에 먼저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시던데. 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물론이지 편한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엄마.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알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나도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그 만남이 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민해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별것 아닌 만남을 앞두고 혼자 너무 많은 것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냥 가면 됩니다. 인사하고 밥 먹고 잘 부탁드린다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날이 정해지고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그 무게가 더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게 되면 더 오래 잠을 못 잘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 이틀 전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저녁을 먹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항상 아버지 유품 목걸이를 하고 다닌대요. 그거 아버지가 제일 아끼던 거라고. 결혼하고 나서도 하고 다닐 것 같다고 그냥 미리 말해두려고요. 나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목걸이요? 네, 금색인데 얇은 거요. 뭔가 오래된 것 같던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는 별 생각 없이 텔레비전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나는 밥상 앞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크게. 얇은 금색 목걸이. 오래된 것. 아버지가 제일 아끼던 것.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상견례는 이틀 뒤였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들어왔습니다. 드문 일이었습니다. 준혁이 상견례니까 일찍 온 것이었겠지요.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남편이 내일 어느 식당이냐고 물었고 나는 준혁이가 잡아놨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고 나서 뉴스를 봤고 나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하는 내내 물이 손에 닿는 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내일 상견례 자리에서 유진이가 그 목걸이를 하고 나올 것이었습니다. 얇은 금색, 오래된 것. 나는 물을 잠그고 행주로 손을 닦으면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68. 이 나이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45년 전 일이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었습니다. 그 목걸이가 그 목걸이일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해도 그것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진수는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아내였고 다른 사람의 어머니였습니다. 다 지난 일이었습니다. 나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눈을 감았습니다. 강변이 떠올랐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떠올랐습니다. 진수가 돌아서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 뒤돌아보지 않았을까? 나는 45년 동안 그것이 원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밤은 그 뒷모습이 달리 보였습니다. 뒤돌아볼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뒤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아서
나는 그 생각을 빨리 멈추려 했습니다. 지금 이 생각을 하면 안 됐습니다. 내일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내일 아들의 중요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괜찮은 어머니여야 했습니다. 그게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어느 순간에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강변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상견례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오늘 무슨 옷을 입을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결국 평소에 즐겨 입는 남색 재킷을 꺼냈습니다. 너무 꾸미면 이상할 것 같았습니다. 너무 수수해도 이상할 것 같았습니다. 그냥 평소 같아 보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역시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몇 시에 가냐고 물었고 12시에 출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나는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핸들을 잡고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거의 다 졌고 연두색 잎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봄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준혁이와 유진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 옆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 엄마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은, 뭔가를 참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모른 척 했습니다. 자리가 잡히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좋은 날이다. 잘 됐다.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 그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유진이한테 갔습니다. 유진이가 오늘은 목이 조금 파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걸이가 보였습니다. 얇은 금색이었습니다. 펜던트 없이 가는 줄만 있는. 나는 그것을 보는 순간 눈을 걷었습니다.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나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꽉 쥐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 의사끼리니 서로 잘 이해할 것이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 준혁이도 어색함을 채우듯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유진이는 짧게 대답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딘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목걸이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얇은 금색 줄. 유진이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나는 시선을 걷었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진이 엄마가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유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쪽을 봤습니다. 그 여자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는 눈빛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슬픔 같기도 했고 오래 참아온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는 잘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그 여자는 잠시 나를 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는 모른 척 했습니다. 자리가 끝날 때까지 그랬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준혁이는 웃었습니다. 유진이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 엄마는 가끔 나를 봤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느낄 때마다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냥 손이 필요했습니다. 잡고 있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식사가 마무리되고 일어서면서 유진이가 내 옆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감사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진이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목걸이가 가까이서 보였습니다. 줄이 살짝 달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래 손에 쥐었던 것처럼 나는 유진이 손을 놓았습니다. 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남편이 잘 됐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감이 반듯하다고. 나는 그렇죠 했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봄 하늘이 맑았습니다. 나는 그 하늘을 보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결혼식은 그해 가을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많이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들 결혼식에 우는 어머니를 보며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눈물이 아들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식장 한쪽에 앉아서 유진이가 걸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목걸이를 하고 걸어왔습니다. 그 얼굴이 진수를 닮아 있었습니다. 웃을 때 눈이 먼저 웃었습니다. 나는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진수, 잘 있냐고, 보이냐고, 소리 없이 물었습니다. 결혼 후 유진이는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자주 오지는 않았지만 가끔 왔고 올 때마다 조용했습니다. 나는 유진이를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미안함이었습니다. 내가 유진이한테 잘못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앞에 서면 자꾸 고개가 숙어졌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가 혼자 왔습니다. 준혁이는 당직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밥을 차렸고 둘이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유진이가 밥을 먹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어릴 때 아버지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나는 밥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겠지, 라고 했습니다. 유진이가 잠시 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끔 먼 데를 보실 때가 있었어요. 뭔가 그리운 것이 있으신 것 같은데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이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표정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그 말에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유진이가 나를 봤습니다. 묻는 것 같으면서도 강요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진수를 닮은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웃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유진이도 웃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나란히 서서 물을 틀고 있는데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엄마 이사 도와드려야 해서요. 나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면 힘드실 텐데 잘 챙겨드려요. 유진이가 네, 라고 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사, 짐 정리, 오래된 물건들. 나는 그 생각을 멈추려 했습니다. 그냥 이사였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무언가가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쯤 지났습니다. 유진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드릴 게 있어서요. 준혁이는 당직이라 저 혼자 가도 될까요? 나는 물론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드릴 게 있어서요. 짐 정리를 하다가 아버지 물건이 나왔을 것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크게 뛰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유진이가 왔습니다. 손에 낡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테이프로 꼼꼼하게 봉해져 있었고 오래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그 상자를 보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유진이가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사 도와드리다가 이게 나왔어요. 아버지 물건들을 정리해둔 상자인데 엄마가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가 이걸 저한테 주시면서 어머니께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유진이 엄마였습니다. 그 사람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상견례 날부터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이것을 나에게 보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유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를 아세요? 나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유진이를 봤습니다. 진수의 눈이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 오래전에 라고 했습니다. 유진이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내 쪽으로 조금 밀었습니다. 열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나는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유진이가 조용히 테이프를 떼어주었습니다. 나는 뚜껑에 손을 얹었습니다. 잠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내 필체였습니다. 내가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45년 전에 쓴 것들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버리지 않았구나. 이것을 갖고 있었구나. 그리고 사진이 있었습니다. 강변이었습니다.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21살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저렇게 웃었구나. 진수도 웃고 있었습니다. 눈이 먼저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겉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유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거 아버지가 헤어지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쓰신 거라고 했어요. 한 번도 보내지 않으셨다고. 나는 봉투를 손에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보내지 못한 편지. 그 시절의 진수가 혼자 쓴 말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가 한 장이었습니다. 진수의 글씨였습니다. 서툴고 반듯한 글씨였습니다. 순임아, 이 편지를 보내지 못하겠다. 보내면 내가 올 것 같아서, 오면 내가 못 보낼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써두기로 했다. 헤어지자고 말하던 날 이유를 말하지 못했다. 말하면 안 될 것 같았다. 솔직하게 말하면 너무 비겁하게 들릴 것 같았다.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아버지가 남긴 빚이 있고 어머니와 동생이 있고 나는 공장을 다닌다. 내 부모님이 반대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었다. 나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보냈다. 내가 나를 원망해줬으면 좋겠다. 원망해야 빨리 잊을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강변에서 내가 울던 소리가 자꾸 들린다. 뒤돌아보지 않았는데 들렸다. 그 소리가 한동안은 안 지워질 것 같다. 그래도 괜찮다. 잘 살아라. 진수. 나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는데 들렸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45년 동안 원망했습니다. 이유도 말하지 않고 갔다고. 그냥 버리고 갔다고.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나를 보내주려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가 탁자 위에 손수건을 조용히 놓았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유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고 유진이를 봤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같은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강변에서 웃고 있는 21살 진수를. 이 사람이 이것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쓴 편지들을, 우리 둘이 찍은 사진을, 혼자 쓴 편지를 상자에 담아 봉하고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것을 혼자 짊어지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45년 동안 그랬으니까요. 유진이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어요. 속으로만 사시는 분.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시고 화 한 번 안 내시고 그냥 혼자 다 사귀시는 분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그 상자를 절대 열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먼저 가면 어머니께 드리라고 하셨다고요. 어머니가 누구냐고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제일 미안한 사람이라고 하셨대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일 미안한 사람. 진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45년 동안 그 사람을 원망했는데 그 사람은 45년 동안 나한테 미안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창밖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45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울지 않았습니다. 이 이름 앞에서, 이 사람 앞에서 다 지난 일이라고, 다 묻힌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묻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유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같이 있어줬습니다. 그 아이가 조용히 기다려주는 방식이 진수를 닮아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 나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찻잔을 들었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셨습니다. 유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엄마가 그 상자 얘기를 저한테 하실 때요. 많이 우셨어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유진이를 봤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는 미안하다고, 그 마음만은 끝까지 가져가신다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셨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수의 아내였습니다. 그 사람은 남편이 첫사랑을 가슴에 묻고 사는 것을 알면서도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상견례 날 나를 알아보고도 원망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왜 무겁게 들렸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도 오래 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진수한테도, 유진이한테도, 그 사람한테도 내가 잘못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미안했습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유진이가 천천히 목걸이 줄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목 뒤쪽 잠금을 풀었습니다. 목걸이를 손에 쥐고 내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거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유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아끼던 거예요. 그 말뜻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왜 이것을 아끼고 있었는지를,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나는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얇은 금색 줄이었습니다. 내가 21살 때 진수 손에 쥐어줬던 것이었습니다. 진수가 45년 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가 아버지 유품으로 받아하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진이가 목걸이를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에 감기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가느다란 줄이었는데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나는 그것을 손에 쥔 채 한참 있었습니다. 진수, 오래 갖고 있었구나. 소리 없이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창밖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목걸이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진수가 좋아하던 날씨였습니다. 바람 불고 하늘 맑고 그런 날 강변을 같이 걷곤 했습니다. 나는 그 기억을 이번에는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뒀습니다. 21살 강변이 떠올랐습니다. 과자 봉지를 들고 나타나던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내 말을 전부 듣던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손을 잡을 때 따뜻했습니다. 눈이 먼저 웃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오래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오래 미안해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들고 살았습니다. 같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유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좋은 분이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게 이 목걸이랑 그 편지가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어머니도 남기셨더라고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진수가 남긴 것이 목걸이와 편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속이 깊고 말이 정확하고 옆에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이 아이가 진수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나는 유진이를 봤습니다. 그 눈이 진수를 닮아 있었습니다. 웃을 때 눈이 먼저 웃는 것도 나는 손에 쥔 목걸이를 조금 더 꽉 쥐었습니다. 진수, 잘 봤어. 소리 없이 말했습니다. 창밖에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유진이가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유진이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서 손을 펼쳤습니다. 목걸이가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얇은 금색 줄. 내가 21살 때 진수한테 줬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이렇게 긴 길을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진수 손에서 유진이 손으로, 유진이 손에서 다시 내 손으로 나는 목걸이를 천천히 목에 걸었습니다. 잠금이 잘 채워졌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느껴지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목 위에 닿는 가느다란 줄이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유진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진수, 나 여기 잘 있어. 소리 없이 말했습니다. 아들도 잘 있고, 며느리도 잘 있어. 내 딸이야. 진수를 꼭 닮았어. 눈이 먼저 웃는 것도 닮고, 말이 없는 것도 닮고, 옆에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것도 닮았어. 좋은 아이야. 잘 키웠어. 나는 눈을 떴습니다.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유진이가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걸이를 한 나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눈이 먼저 웃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냥 웃었습니다. 유진이가 소파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말없이 창밖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봄이 깊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수가 남기고 간 것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목걸이도 편지도 사진도 그리고 이 아이도. 나는 그것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받았습니다. 4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왔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면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 무거웠던 것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유진이가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자주 올게요. 나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밥은 내가 할게. 유진이가 웃었습니다. 저 된장찌개 좋아해요. 나도 웃었습니다. 알아요 라고 했습니다. 준혁이한테 들었으니까요. 유진이가 조금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수를 닮았습니다. 나는 그냥 그 웃음을 봤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냥 반가웠습니다. 오래된 것이 이렇게 돌아왔구나. 다른 모습으로. 그래도 왔구나. 유진이가 일어나며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편지들과 사진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나한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갖고 계세요. 나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들 수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어머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혼자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목에는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진수가 좋아하던 계절이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강변이 떠올랐습니다. 21살 우리 둘이 걸었던 강변. 바람이 불었고 진수가 과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옆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참 많이 웃었구나. 그 기억을 이제는 가지고 있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숨겨두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45년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이름을 꺼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편 옆에서 살면서, 아들을 키우면서, 그냥 살면서 그 이름은 늘 어딘가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꺼내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꺼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 아이가 와서 이것을 전해주고 나니까 무거웠던 것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들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뜨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진수, 잘 갔어. 소리 없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당신의 눈시울을 붉혔던 그 장면,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있나요? 평범하지만 위대한 우리 이웃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의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세요.